드라마에서 요나스는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나스는 미하엘이 자살을 해야 하는 이유이자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자살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요나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몇 달 뒤 에리크의 실종으로 빈벤이 시끄러울 때 퇴원하여 마을로 돌아오지만 자신과 썸을 타던 마르타는 바르토스와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크의 마약을 찾으러 아이들이 동굴로 향하고 거기서 미켈이 실종됩니다. 이때 요나스가 마르타와 바르토스의 사이를 질투하게 돼야 동굴로 향하게 되고 이후 마르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이들의 관계가 발전되어 근원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스가 마르타와 떨어져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아버지가 죽어야 요나스가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하엘의 죽음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시즌2의 6화를 보시면 주변 사람들은 마르타가 요나스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어색하기만 하죠. 여기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불씨를 지피는 건 바로 요나스 자신입니다. 이때 1번 요나스가 개입하지만 않았다면 마르타는 자신의 집 파티에서 용기를 얻어 다가가지도 않았을 거고, 소심한 요나스는 평생 마르타와 맺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요나스는 미래에서 2019년으로 넘어온 중년의 요나스입니다. 시즌2에서 요나스는 노아가 전해준 편지에서 순환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바르토스와 마그누스, 프란치스카와 1888년으로 시간 이동을 합니다. 1888년 상황에선 타임머신을 가동할 세슘이 떨어져 요나스가 직접 타임머신을 만들지만 장비를 가동하는 것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결과 요나스는 이 시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아담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요나스는 아담입니다. 시즌2의 아담과 시즌3에서 바르토스의 대사를 보면 아담은 반복되는 시간여행을 견디지 못해 피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Ich suche Jonas. Ja. Hat sich verändert. Das Reisen ist nicht spurlos an ihm vorbeigegangen. 그런데 이 드라마의 진주인공인 클라우디아는 더 많은 시공간과 평행세계를 오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아담의 모습은 이런 실험의 실패가 반복되어 생겨난 상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크는 시즌마다 1화의 시작을 유명한 철학가의 명언을 인용함으로 드라마의 설정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원하는 바를 행할 순 있지만 무엇을 원할지 결정할 순 없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처럼 아담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요나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행동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의 반복인지 아니면 벗어난 것인지를 아담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행동하는 거라 하지만 사실 아담과 에바의 이런 행동은 근원의 세상과 연결된 매듭을 더욱 튼튼하게 했죠. 1886년에 통로가 처음 열리고 2019년에 2번 요나스가 이 통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1번 요나스가 이 통로를 열게 됩니다. 방사능은 입자와 에너지를 방출하며 크기를 줄여나가는 붕괴 과정을 통해 안정화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하죠. 하지만 리튬이나 토륨처럼 양성자 수가 많은 원자핵은 쉽게 불안정해지는데 그 이유는 같은 전기를 띤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화되려는 붕괴와 양성자가 서로를 밀어내는 작업이 반복되며 방사능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반감기에 접어듭니다. 즉, 신의 입자로 이루어진 통로는 스스로 방사능 양을 줄이며 안정화되고 있는데 요나스가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을 공급하며 순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 요나스는 양자 얽힘으로 나타난 요나스입니다. 시즌3 7화 시작 부분에서 타나우스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설명해줍니다. 여기서 정말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나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가이거 계수기로 관측하기 전까지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중첩 상태의 요나스입니다. 즉, 살아있는 요나스와 죽을 운명의 요나스의 시간대가 모두 존재하며 관측하는 순간 다중우주 속 어떤 한쪽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포칼립스로 핵이 붕괴되는 순간이 분기점이 되어 요나스가 살 수 있는 세계와 죽게 되는 세계가 분리되어 평행 우주가 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시즌3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중년의 요나스가 다른 세계의 마르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평행우주를 건너가서 죽는 요나스가 아닌 마르타를 만나지 못하고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는 네 번째 요나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나스가 존재하는 1번 세계와 요나스가 존재하지 않는 2번 세계, 그리고 근원의 세계, 이렇게 세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타나우스는 근원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죽자 평행우주와 시간여행에 심취하게 되죠. 앞에서 말한 양자 얽힘을 이용해 아들의 죽음을 되돌리려 하지만 그 실험의 실패로 인해 두 개의 세상이 창조됩니다. 샤를로테는 H.G. 타나우스의 딸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로테의 부모님은 노아와 엘리자베트입니다. 샤를로테를 위하여 라는 글귀가 적힌 회중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19세기경 증조 할아버지인 하인리히 타나우스가 자신의 아내 샤를로테에게 준 시계이지만 그녀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구스타프 타나우스에게 상속됩니다. 1888년 근원의 아이들이 구스타프를 살해하고 아리아드네 척과 이 회중시계를 손에 넣고 에바에게 건네줍니다. 에바는 이 시계와 마르타의 편지를 1888년 요나스의 방에 두고 사라지고 요나스는 아담이 된 후 중년 노아에게는 시계를, 젊은 노아에게는 편지를 전해줍니다. 노아는 이 시계를 2019년 엘리자베트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2041년까지 엘리자베트가 지니게 됩니다. 2054년에 엘리자베트와 샤를로테가 2041년으로 넘어가 어린 시절 자신의 딸인 샤를로테를 납치하며 시계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시계와 함께 샤를로테를 1971년 타나우스에게 데려다 줍니다. 요나스와 함께 근원을 잉태하게 된 마르타는 요나스 세계의 인물이 아닌 평행 세계의 마르타입니다. 시즌3에서 무려 5시간대의 마르타가 등장해서 많은 분에게 혼란을 줬는데 이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얼굴의 상처를 보면 됩니다. 우선 요나스의 세계와 마르타의 세계는 좌우가 대칭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좌우 대칭인 건 아니지만 요나스 세계로 건너와 그를 평행 세계로 안내하는 마르타를 보면 왼쪽 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평행 세계로 건너가면 상처가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타뿐만 아니라 근원의 아이도 평행 세계를 오가며 여러 번 상처의 위치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처는 요나스와 함께 발전소로 들어가다가 입은 상처이고 에바에 의해 나머지 왼쪽 눈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함께 있는 마르타를 보면 평행우주에서 온 마르타가 확실한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두 번째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드라마를 봤다면 다크 시즌3의 7화는 역대급 반전이 있는 에피소드가 됩니다.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는 동안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Forschergruppe hält es für möglich, dass am 27. Juni unsere Welt für den Nanobruchteil einer Sekunde stillgestanden hat. Als Folge könnten die Gezeitenkräfte auseinandergelaufen sein. 그리고 시간이 멈춘 그 순간에는 모든 인과의 고리가 깨지게 되죠. 미래의 요나스가 존재하면 현재의 요나스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인과의 고리로 단단하게 묶인 이 관계는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든 균형을 이루고 버팁니다. 그러나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며 시간이 멈추면 이 고리가 깨지니 그때 아이를 임신한 마르타를 없애려는 게 아담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르타가 사라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양자 얽힘으로 생겨난 마르타, 지금 이 마르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거죠.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며 시간이 멈췄을 때 에바 역시 자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마르타를 각성시키기 위해 시간의 구멍을 이용해서 마르타를 보내고 요나스를 데려온 겁니다. 지금의 아담은 아포칼립스가 일어날 때 평행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1888년에 남아 그대로 아담이 되어버린 요나스죠. 그러니 에바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또 다른 자신을 데려가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담의 편에 서는 마르타는 이때 마그누스에게 설득돼서 아담에게 가게 되고 그 다음 1888년으로 넘어가 요나스에게 세슘을 제공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인과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뒤 아포칼립스가 일어날 때 아담에게 희생당하죠. 아포칼립스 당일 중년 요나스는 노아가 준 편지를 보고 바르토스 일행을 구하러 가는데
이 편지는 평행 세계의 마르타가 작성한 것입니다. 요나스는 1888년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세상은 구원이 아닌 파멸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며 이 편지를 불태워 버리는데, 나중에 미래에서 온 마르타가 편지와 회중시계를 다시 전해주고 이것을 젊은 노아와 중년 노아에게 각각 전해주게 됩니다. 타나우스의 실험으로 탄생한 두 개의 세계, 그리고 양쪽 세상의 인물이 만나 탄생하게 된 이름이 없는 아이. 그가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의 중심에 있습니다. 빛낸 마을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개입하여 발전소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부트스트랩 역설입니다. 근원의 아이가 태어나려면 발전소의 폭발로 아포칼립스가 일어나야 하고, 그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려면 이들의 도움으로 발전소의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즌3에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데요. 첫 번째로 1987년에 베른튼 도플러를 살해하죠. 두 번째는 같은 해에 클라우디아의 비서를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1888년에 구스타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발전소의 키와 설계도, 회중시계와 아리아드네 소설까지 입수해서 에바에게 전해줍니다. 이 아이템들은 양쪽 세계의 순환이 계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아리아드네의 실과 같은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 중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트리게라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즌3 4화를 보면 근원의 아이가 노트의 마지막에 시작이 끝이며 끝이 시작이라는 글귀를 적으며 노트를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트에 적힌 순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과 과정들을 이들이 작성했던 거죠. 그리고 이 노트를 에바에게 전해주고, 에바는 클라우디아에게 노트를 전해줍니다. 클라우디아는 이 노트를 모두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서 숨겨놓았다가 2019년에 트론토 아페터에게 찢어진 책만 전달합니다. 그 뒤 엘리자베트에게 넘어간 뒤 노아에게 전달됐는데, 노아는 1954년에 클라우디아를 살해하고 찢어진 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를 읽게 되고, 아담의 목적이 낙원 건설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원의 아이가 베른트 도플러를 살해하고 사과를 멍하니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과 에바 사이에서 태어난 근원의 아이가 세상에 허락되지 않는 비극적인 반복을 가져오는 첫발의 선악과를 바라보는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클라우디아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시간 여행을 하고 모든 사건을 목격한 이 드라마의 진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가 아담에게 알려준 모든 매듭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이분법이지만 이 세계는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진실입니다. 아담은 흙과 백, 빛과 그림자 같은 이분법으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양쪽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근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의 세계는 양쪽 세상의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원의 세계에서 양쪽 세상이 탄생하게 된 원인, 즉 타나우스가 시공간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요나스와 마르타가 근원의 세계로 가는 통로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담은 에바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Wir sind schuld an diesem niemals endenden Déjà-vu. Und wir sind diejenigen, die es beenden müssen.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둘이 근원의 세계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아는 트리게라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읽기 전까지는 아담이 세상을 낙원으로 이끌 거라 생각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음으로 인해 노아는 아담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벙커에서 에리크와 야신, 그리고 마츠를 전기의자 실험의 제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종은 빈된 마을 각 시간대에서 모든 것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중년 요나스가 통로를 닫을 때 생긴 포탈로 헬게가 1953년에서 1986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계속 실패만 하던 노아는 개량된 버전의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고 헬게를 원래 세계인 1953년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헬게는 노아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실험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장소에 위치한 도플러 가문의 재산인
이 벙커를 확보하기 위해 도플러 가문의 후계자 헬게를 포섭하기 위한 조석이 되는 거죠. 1921년에 노아가 믿음을 잃어버린 지쿠문두스 회원을 살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즌3에 와서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 바르토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어머니는 질야이고 여동생은 마그네스죠. 헬게는 베른트의 아들이 아닙니다. 엄마는 그레타가 맞지만 아빠가 누구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드라마에서 헬게가 그레타에게 미움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시즌1의 9화에서 그레타가 노아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Weil es vielleicht nicht Bernd ist. Weil es vielleicht nicht in Liebe gemacht wurde, sondern 그레타가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때 헬게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1987년에 도착한 카타리나가 울리를 만나는데 병원에서 자신의 엄마 헬레네 알베르스도 만나게 됩니다. 울리를 탈출시키기 위해 병원의 마스터키가 필요한데 카타리나는 헬레네가 집으로 향하는 숲속에서 그녀를 습격해 마스터키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카타리나는 헬레네에게 살해당합니다. 여기서 헬레네는 카타리나를 호수에 매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는 1987년도에 카타리나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카타리나의 얼굴에 항상 멍이 있었던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카타리나가 헬레네를 공격하기 전에 복수심과 죄책감 중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Kennt ihr die Geschichte von der Frau, die hier ertrunken ist? Wenn das Wasser so klar ist, dann kann man da unten noch ihr Kleid sehen. 한나는 요나스의 엄마이자 질야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타임머신의 작동법을 배운 한나는 요나스의 타임머신을 훔쳐 1954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울리를 만나 자신을 버린 복수를 하고 그곳에서 에곤과 사랑에 빠집니다. 에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낙태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나는 헬레네를 만나게 됩니다. Katharina. Das ist ein sehr schöner Name. 한나는 1954년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카타리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헬레네는 여기서 카타리나란 이름을 듣게 되고 자신의 두 번째 임신 때 딸이 태어나자 카타리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한나는 낙태를 하지 않고 1980년으로 이동해 거기서 질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바가 그녀를 찾아와 요나스가 1911년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한나는 질야와 함께 요나스가 있는 1911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목숨이 다하는 한나. 이들의 마지막 대사를 이어보면 한나의 운명도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Ich bin hier, Jonas. 여행자들의 징표, 성 크리스토퍼 펜던트의 시작은 1954년 한나의 손에서 출발합니다. 에곤과 불륜관계일 때 이것을 선물 받은 한나는 에곤의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 들린 병원에서 헬레네에게 이 펜던트를 줍니다. 그리고 1987년 헬레네는 카타리나의 공격을 받아 빈덴의 호숫가에서 펜던트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2019년에 요나스와 마르타가 호숫가에서 이 펜던트를 발견합니다. 요나스가 이 펜던트를 갖게 되고 아포칼립스로 인해 평행세계로 건너간 요나스가 마르타에게 살해당하고 그때 마르타가 펜던트를 취하여 에바가 될 때까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스라는 인물은 양자 얽힘으로 인해 한 명 더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면 시간이 두 개로 분리되고 두 명의 요나스가 공존하듯이 이 펜던트도 두 개가 되고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은 요나스가 중년이 되어 2020년 마르타에게 자신이 요나스임을 증명할 때 이 펜던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죠. 아담과 에바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이 펜던트는 여행자를 지켜주는 의미를 넘어 시간과 공간에 얽힌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에곤의 아내 도리스는 아그네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서 아그네스는 실종 처리가 됩니다. 그때 도리스는 아그네스의 실종으로 힘든 상태에서 에곤의 바람까지 알게 되자 에곤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울리이는 자신이 경찰이 된 이유가
마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 경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인 경찰은 에곤이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에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울리히라는 겁니다. 통로 양갈래길에서 하필이면 왼쪽으로 가서 1954년에 도착하게 됐고 한나도 울리히를 따라 1954년에 왔다가 에곤과 바람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토리스가 자신을 떠나자 에곤은 술에 빠져 살게 됩니다. 빈된 숲속을 걸어가는 트론테 앞에 근원의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상한 대화를 하는데 분위기로 보면 이 근원의 아이가 트론테의 아빠인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Wer sind Sie? Ich habe keinen Namen. Aber ich habe damals deinen ausgesucht. 트론테는 레기나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먼 미래에서 가계도를 보고 자신이 레기나의 아버지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All die Jahre habe ich gedacht, 2053년 트론테는 클라우디아에게 2020년으로 넘어가 레기나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레기나의 죽음이 클라우디아가 시공간 여행을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미래의 클라우디아가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 레기나는 살 수 있다. Aber wenn alles gelingt, dann wird sie leben. 라는 말이 필사적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알렉산더의 마르부르크 살인사건은 빈덴 마을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자라는 떡밥이었죠. 그렇게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 클라우젠도 있습니다. 이들은 빈덴 마을의 복잡한 가계도의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알렉산더가 빈덴 마을에 몰고 온 후폭풍은 상당합니다. 그가 마을로 가져온 권총이 한나의 손에 들어가고 2020년엔 요나스가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권총을 건네주게 되고 노아는 이 총으로 클라우디아를 쏘고 아담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신이 죽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담의 손에 들어갔다가 마르타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던 벨러가 한쪽 세계에서는 눈을 다쳤고 반대 세계에서는 한쪽 팔이 없는데 자신이 다친 이유를 드라마에서 말해주려는 매 순간 정전이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나며 말을 끝까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무엇이 있을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장치, 맥거핀인 것 같습니다. 8화에서 레기나는 트론테의 딸이 아닌 것이 밝혀집니다. 레기나의 아버지는 바로 헬게의 아버지이기도 한 베른트입니다. 4화를 보면 베른트가 클라우디아에게 거금을 주고 충고를 해주며 수상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눈빛을 지어 보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서로를 해하는 빈덴 마을에서 레기나는 유일하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카의 대사처럼 빈덴 마을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타인에겐 거짓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남을 속이지도 않고 해친 적도 없는 레기나. 마을 사람 모두가 빈덴 마을을 욕하지만 빈덴 없는 세상, 이 말을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레기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에 한나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요나스로 짓겠다고 하죠. Ich glaube, ich finde Jonas einen schönen Namen.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내 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시즌 1 1화에서 에리크가 벙커에 갇혀있을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라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깔끔하고 완벽한 마무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행렬 속의 오류, 이 모든 것은 애초에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 고통이 얽매이며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표류하고 있는 시간을 올바른 길로 돌려놓고 마르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Glaubst du, dass irgendetwas von uns bleibt? 요나스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Wir passen perfekt zusammen. Glaub nie etwas anderes.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욕망에 유혹되거나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을 해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끝없는 반복을 가져올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당신의 지식이 한 방울이라면 모르는 건 바다에 해당하죠.
서쪽 먼 나라, 철학자의 나라 독일에서 제작된 이 드라마가 저에게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전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요나스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인간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고쳐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소중한 것, 요나스에게는 마르타와 같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